오늘 첫 번째 포커스, 전처 살인 피의자 구속입니다. 범인이 전처를 살해하기 전 치밀한 계획을 세운 정황이 속속 드러나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피해자 딸은 어릴 적부터 아빠가 혐오스러웠다면서 가정을 깨트린 피의자의 실상을 토로했습니다. 자, 이 내용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강신업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빠를 사형시켜달라라고 호소하는 비극을 낳은 건 수십 년간 이어진 지옥 같은 가정 폭력이었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집에 들어오는 게 무서웠어요. 오늘은 또 어떤 폭력을 휘둘릴까.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하지 못했던 적도 많아요. 그러면 이제 신청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제 이혼 후에도 집요하게 쫓아다녔어요. 저희도 같이 죽여버리겠다고, 집에 불을 지르겠다라고. 가발까지 구입을 했다고 해요. 총 13군데 불렀고요. 뉘우치고 있다라는 말은 사실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작품 존중은 전혀 도움도 되지 않았고 한 1%도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전처 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그동안 수십 년간 가정 폭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구속 전 영장실질 심사에 출석한 피의자는 어떤 이야기를 했을지 먼저 들어보고 가시겠습니다. 그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차량에 GPS 설치하신 거 맞으세요? 그 딸들이 엄벌을 촉구한 청와대 청원 올렸는데 한마디 해주시죠. 네, 들어가시죠. 그 정신과 치료 받으셨습니까? 잠시만요. 그 딸들을 평소에 폭행하고 가족들한테 했었는데 양파들이 있는가요? 그 마지막으로 딸들한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안에서 어떤 내용 진술하셨어요? 계획범행 인정하세요? 아파트 주차장을 왜 미리 찾아갔나요? 한 말씀만 해주세요. 제가 해줄 수 없어요. 올라가세요. 범행 뉘우치고 있습니까? 네, 많이 느끼죠. 네, 취재진의 질문에 피의자는 일절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지금 많이 뉘우치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뭐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유 자체가 그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농후하고 네. 그 도주의 우려가 강하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피의자 자체도 범행 전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뉘우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그 뭐 방어권 그 차원에서 네. 무엇인가 양형을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하는 노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 뉘우치고 있다면 저렇게 묵묵부답은 안 했겠죠. 그렇죠. 지금까지 여러 가지 행동 등을 우리가 추정해본데 뉘우치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저렇게 그 집요하고 그야말로 그 잔인하고 반인간적으로 전처에 대해서 공격 행위를 하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지금 그 딸이 올린 그 청와대 청원 내용에 무려 그 12만 명이 그 적극적인 지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가장 충격적인 것은 새로 나온 사실 중 하나가 아까 링크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그 차량에다가 뒷좌석, 뒷범퍼 부분에다가 GPS를 그 부착을 해서 위치 추적을 계속 했다고 하는 뭐 이런 점은 상당히 그 집요한 계획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또한 범행 당시에 자신의 모습을 숨기기 위해서 가발을 쓰고 공격 행위를 했다. 뭐 이런 점으로 그 비춰 보건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뭐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GPS도 달았다고 하던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치밀하게 그리고 오랫동안 계획을 세워왔다. 이런 정황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 범죄는 뭐 오랫동안 계획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을 한 것이 2015년이거든요. 결혼은 이제 1993년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5년 정도를 이제 계속해서 폭행을 해왔다는 것인데요. 상습 폭행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이혼을 한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방화를 하겠다라든지 일가족을 몰살시키겠다든지 등등의 얘기를 하면서 집요하게 추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망한 전처가 6번에 걸쳐서 이사를 했고요. 네. 그리고 핸드폰 번호를 10번을 바꿨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름도 개명까지 했습니다. 예.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교수님 얘기한 대로 가발을 써가면서까지, 그리고 사실은 그 시간이 4시 새벽 말이죠. 40분 정도였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 이제 집에서 2시 반 정도에 흉기를 챙겨가지고 가서 잠복을 했다는 것이죠. 네. 예. 그 CCTV에 보면은 사실은 그 전에 이미 현장을 답사하고 배회하는 것도 나타나 있고요. 그래서 이 범죄는 그야말로 오랫동안 네. 어쩌면 몇 년에 걸쳐서 아주 집요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계획한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대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를 했던 건지 피해자 딸은 언론 인터뷰에서 정말 믿기지 않는 아버지 피의자의 행동을 폭로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이 부러울 정도로 정말 혐오스러웠어요, 아빠가. 이혼한 집안 아이들이 정말 부러웠고요. 저도 이혼했을 당시에는 차라리 이게 잘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아빠를 처음부터 아빠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고 정말 가식적이게 행동을 했어요, 아빠 앞에서는. 왜냐면은 아빠와 생각이 조금이라도 다르면은 구타를 당했기 때문에 최대한 저도 분노를 사지 않게 최대한 그렇게 행동을 해왔고요. 지금 생각해도 훈육의 수위를 벗어났던 폭행이었고요. 밧줄로 손을 묶어놓고 맞은 적도 있고요. 그냥 자신과 조금 의견이 좀 안 맞는다 하면은 폭력을 가했어요. 말보다는 손이 먼저 올라갔고요. 일단 그렇게 자신의 기분을 풀었던 것 같아요. 일단 뭐 오죽했으면, 정말 오죽했으면 아버지를 엄벌해달라 이런 청원을 올렸을까 했는데 내막을 보니까 너무 끔찍하네요. 네, 상당히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아빠가 없는 그런 아이들이 부러웠다라고 하는 이런 말에서 네. 지속적인 가정 폭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도를 넘었던 것은 아닌가, 상습 상해에 준하는 것이었던 것 같고요. 이것을 묵묵히 보고서 잘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환경들. 그러니까 가정 폭력이 가장 무서운 것이 자신이 가장 의미 있는 타자라고 생각하는 아버지가 또 가장 의미 있는 타자라고 생각하는 엄마를 공격하는 것을 바로 생활 공간에서 직접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점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상당히 아동 학대의 또 한 측면이 분명히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결국은 이제 이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아버지에 대해서 친부인 아버지에 대해서 극형을 청구한 이 사실도 상당히 가정 폭력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이것을 결정이 안 되게 되면 만약에 자유로운 상태로 조만간 출소를 하게 된다면 그 다음 차례는 바로 우리들이다. 이렇게 얘기한 점을 봐서는 가정 폭력의 정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도 이상이었다. 이런 점에 상당히 안타깝게 그지없다고 생각됩니다. 예, 지금 나무를 차에 싣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딸이 왜 나뭇가지를 싣습니까 했더니 너희 나중에 때리려고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이 피해자 딸의 녹취를 준비해놨는데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나중에 피의자의 형 확정이나 이런 부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효력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양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먼저 유무죄를 정하고 난 다음에 양형과 유무죄는 사실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유죄가 된다 하더라도 양형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어허. 그런데 이제 지금 범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보복 범죄, 여기서의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과 이제 이혼한 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원한 같은 것이 깊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상습적인 어떤 그런 폭행을 계속해 왔고 등등의 아주 불리한 지금 이 전처를 살해한 이 남편 같은 경우 말이죠. 예. 그런 양형 요소가 많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원래 이제 살인 범죄 같은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6가지 정도로 나눕니다. 예. 그래서 보통 살인 범죄라고, 보통 동기 살인 범죄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보통 10년 내지 16년 정도가 이제 기본형이거든요. 이제 거기에 이제 가중이 되기도 하고 감형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가중 요소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러니까 보통 동기 범죄가 아니라 이것은 보복 동기 범죄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거는 재질이 나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앞으로 살펴봐야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상당히
무거운 형이 나오게 될 겁니다. 네, 그런데 저는 아무리 이혼 뒤라고 해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상습적으로 살해 협박을 받지 않았습니까? 대체 이게 어떤 심리입니까? 그 자신이 그 철저한 응징과 보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아와 피아의 구분은 정확하게 된 것이죠. 나 이외에 즉 전처와 친했던 그런 가족은 내가 복수를 하고 응징을 해야 할 적이다. 그래서 아와 피아로 이제 구분을 이제 하다 보니까 자신의 그 딸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그 무서운 협박의 그 얘기들을 많이 했던 거죠. 예. 즉 밧줄을 갖고 가는가 하면 또 심지어 한 그 여행을 가서 너를 낭떠러지에 떨어뜨릴 수 있겠다는 얘기에서부터 또 불을 놓겠다. 즉 이미 스프링쿨러는 다 없다라고 하는 뭐 이런 그 지속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전혀 훈계에 속하는 것이 아니죠. 훈계라고 하면 사회 상규 안에서의 얘기인데 예. 이것은 그 폭행 협박에 훨씬 넘는 그런 그 가혹 행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여러 가지 지금 뭐 진술에 의하면 이모 등에게도 결국은 무릎을 꿇리는 이런 행위를 했는가 하면 네. 또 전처에게도 노래방 등에서 함께 있으면서 무릎을 꿇리고 술잔을 끼워줬다. 네. 결국 이것은 전처뿐만이 아니고 전처와 함께 지내는 가족들도 내가 응징을 해야 할 그 대상으로 그 좀 생각했던 이런 점에서 더 비난 가능성이 높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집안 사람들은 지금 전체적으로 다 피해를 받구나 이런 정황들이 지금 나오는 건데요. 조금 더 그 치밀한 계획에 대해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는 어떤 치밀함을 보였을까요? 딸의 증언입니다. 잠깐 별거를 하자. 난 지금 너무 불안하고 무섭기 때문에 그냥 집 근처에다가 방 하나만 잡아줘라.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가 좀 더 괜찮아지면 그때 같이 살자라고 엄마가 제안을 했어요. 근데 그게 또 아빠는 싫었던 거죠. 당장 눈앞에 있어야 되고 자기 자신을 우리 안에 가둬야 되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거절을 하고 싫다, 죽여버리겠다 그런 협박을 해왔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엄마가 도저히 이제 이야기가 안 되니까 서로 그래서 이제 이혼을 하게 된 거고요. 그 과정에서 아마 본인의 뜻과 엄마의 뜻이 다르니까 분노가 쌓여서 아마 범행을 계획하지 않았나. 밝은 당시에 수면제를 먹었나 뭐 술을 먹었나 뭔가에 취해 있었다더라고요. 근데 범행 전에는 전혀 뭐 비틀거리거나 뭐 그런 게 전혀 없었고요. 뭔가 마음을 단단하게 먹은 듯이 똑바로 걸어갔어요. 당당하게 앞만 보고. 여기 아파트 동 입구에서 이제 엄마가 나오는 걸 쭈그려 앉아 기다리다가 이제 엄마가 나옴과 동시에 차를 타려는 동시에 뒤따라가는 영상까지 제가 확인을 했고요. 엄마의 동선을 일단 모두 파악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새벽 시간에는 뭐 일반 사람이 그 시간대에 나가진 않잖아요. 근데 그거를 정말 다 파악하고 거기에 숨어 있었다는 거는 그리고 미리 흉기를 준비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차에 GPS를 달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거주지를 알게 된 거고 그렇게 해서 동선 파악을 한 것 같아요. 배터리 갈라도 뭐 한두 번 왔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은 무서운 사람이다. 난 내가 너무 무섭다. 나는 내가 너무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무섭다라는 말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계획을 이미 다 정말 세워놓고 범행을 이제 이루기 바로 코앞까지 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다 세워놨기 때문에 그거 그렇게 언니한테 돌려서 얘기하지 않았나 하고요. 네, 새벽 시간에 피해자가 나가는 모습을 숨어서 지켜보다가 따라갔다는 내용, 차에 GPS까지 달아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이런 부분까지 끝까지 이혼 후에도 추적했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좀 들려드렸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이 피의자가 평소에 가족들에게 특히 딸들에게 자기는 감옥에 가더라도 6개월 만에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심신미약을 암시하는 듯한 본인이 뭐 심리 관련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금방 나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정말 위협을 했단 말이죠. 하지만 이런 계획적인 정황이 과연 그 부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죠. 네, 그렇게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말이죠. 범죄를 이제 저지르고 나서 그 다음에 수면제하고 술을 같이 먹어가지고 비틀거리는 모습으로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게 이제 발견이 돼가지고 주체자, 술에 취한 사람으로 이제 오인이 돼가지고 병원까지 입원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것이 말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살인은 굉장히 계획된 것이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심신미약의 어떤 감경을 받으려는 그런 시도까지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딸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그 폭력적인 어떤 성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그 치밀하게 어떻게 보면 계획적이고 그리고 또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그런 어떤 시도 이런 것까지 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사건은 다른 사건하고 굉장히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요. 저 GPS라든지 내지는 아파트를 배회했다든지 또 새벽에 흉기를 들고서 찾아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 날짜를 이 사람은 어떤 살해 날짜로 정한 겁니다. 사실. 디데이로. 디데이로 정한 겁니다. 어허. 예, 이것은 우발적인 것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나서 사실은 수면제까지도 미리 준비해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수면제하고 술을 같이 먹었다는 것이 중요한데요. 네. 수면제만 먹는 것보다도 술을 같이 먹으면 굉장히 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연출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딸도 얘기하고 있지만 굉장히 어떤 좀 나쁘게 말을 하자면 사악한 면이 보이는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을지. 그런데 그간 수차례 신고를 했단 말이죠. 신고를 안 한 것이 아니고 신고를 했는데 상해죄로 체포한 뒤에 불과 몇 시간 만에 풀려났고 그 이후에 접근 금지 명령만 내렸는데 그 명령이 떨어진 이후에도 집 주변을 계속 배회하면서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접근 금지 그 명령을 그 어기는 경우에는 그 과태료 몇십만 원에 불과합니다. 근데 네. 지금 이 그 피의자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위협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인력이라든가 제도라든가 이것이 상당히 그 무방비였다. 즉 무용지물이었다. 뭐 이렇게 그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요. 어허. 또 그 신고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또 어느 상태에서는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이런 의사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것은 보복과 복수 때문에 두려움에 떨어서 진정한 의사는 아니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그 반의사 불벌 같은 이런 표현을 했기 때문에 예. 결국은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뭐 수사가 또 이루어졌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가정폭력과 관련돼서 하나의 공통적인 점이 가정폭력 그 가해자가 용서와 화해를 꾀하는 그런 기술이 상당히 능한 반면 예.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급적 이것을 덮고 넘어가려고 하고 한번 봐주려고 하고 네. 또 공식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경향들이 상당히 그 어우러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회에 걸쳐서 반복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의 고리 자체가 단절이 안 되었다. 그러니까 가정폭력은 이제 폭력의 악순환의 고리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단계에서 정확하게 이 연결고리를 이제 끊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 이와 같은 비극적인 상황으로 치닫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가정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처벌을 할 수 없는 겁니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정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만들어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검사에게 이 접근 금지라든지 격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킬 권한을 줬어요. 근데 사실은 가정 문제라는 이유로 거기에 이제 개입하기를 꺼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이 이제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이 가정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검사하고 판사한테 예를 들어서 검사가 이런 권한도 있습니다. 저렇게 이제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유치장에 그렇게 유치할 수 있거든요. 그런 예. 권한도 있고, 그다음에 또 판사 같은 경우 바로 이제 치료 감호라든지 보호 위탁이라든지 상담 위탁이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신청에 의해서 말이죠.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고 오히려 형법에만 의존하려고 하는, 다시 말해서 뭐 폭력을 했다 그때야 비로소 또 뭐 수사를 한다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또 바로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사실은 미국이라든지 선진국처럼 이 가정 폭력을 가장 위험한 폭력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폭력은요, 다른 제3자가 말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정 폭력은 말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폭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바로 그 신고 의무 같은 것도 물론 부과는 해놨습니다. 예. 하지만 조금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그 대안이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이 좀 어떤 대안이 있는지 한번 준비해 주시고요. 그 전에 YTN에 털어놓은 이 피해자 딸의 목소리로 과연 법망이 그리고 제도가 어떤 도움이 됐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접근 금지는 전혀 도움도 되지 않았고 효력이 정말 단 이제 1%도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도 경찰이 출동을 한다던가 약간 법에 대해서 정말 전혀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경찰의 도움을 받고 싶었던 적은 많아요. 근데 그 처벌이 되게 미미하기 때문에 수위가 약할 걸 알고 강력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를 하지 못했던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엄마가 경찰 쪽에 얘기를 했어요. 혹시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처벌을 받아도 되게 처벌 수위가 약하지 않냐 라고 얘기하니까 경찰 쪽에서도 맞다. 처벌 수위가 강하진 않다, 약하다. 왜냐면 직접적으로 가해를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는 얘기를 듣고도 어떻게 처벌을 해달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또 이제 경찰 쪽에서는 그러면은 이제 어플을 다운받아라. 어플 다운받아서 어플로 신고를 해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또 아빠도 바로 풀려나고 바로 집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들어왔고요. 엄마는 이제 그 후에 또 거주지로 옮긴 거고요. 네, 바로 저런 상황이거든요, 교수님. 네. 지금 이와 비슷한 상황의 가정폭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정이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보통 그 가해자를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이런 보복에 대한 우려, 그리고 처벌이 좀 가볍다,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거든요. 네, 어떤 그렇습니다. 보완점이 좀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통계를 보게 되면 우리 최근 몇 년 동안 16만 건의 그 가정 폭력 중에서 실제로 구속된 것은 1,600명, 즉 1% 그 남짓이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이제 그 피해자의 입장에서 뭐 선처를 바라는 이런 의사 표현도 많이 하기 때문에 가급적 엄벌주의를 좀 지향하는 것이 지금 하는 저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네. 즉 그 외국에서 처음에는 이와 같은 형사 정책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아, 외국도 그랬습니까? 예, 처음에는? 초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가정의 문제이고 결국은 이제 부부싸움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공권력에 대한 개입보다는 더 나은 것이 아니냐 그랬는데, 여러 가지 그 가정 폭력의 심각성이 이렇게 드러나다 보니까 이 정책이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해서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네. 의무적으로 구속을 하고 의무적으로 기소를 하는 이런 그 법 정책으로 바꿨습니다. 어허. 즉 부인 또는 같이 동거하는 사람의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네. 엄벌주의로 나가겠다라고 이제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예. 그 이후에 이 가정 폭력에 대한 재범률이 상당히 그 줄어들었다, 이런 네. 그 연구 결과 상당히 많이 있고요. 예. 또 가정 폭력에 관한 신고가 들어왔을 때 가장 위험한 코드를 발령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심각한 그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가정 폭력에 대해서는 이제 엄벌주의로 가는 이와 같은 상태이고요. 예. 더군다나 접근 금지를 그 유배했을 경우에도 더 심각한 처벌을 가하는 이런 식으로 가정 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는 식으로의 우리도 형사 정책 쪽 좀 전환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하나의 대안으로 꼽고 싶습니다. 근데 또 현재로서는 경찰들도 사실 처벌 근거가 마땅하지 않아서 좀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 말도 뭐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그런 어떤 관행이 지금 있는 것이고 그런 어떤 사회적 문화가 이제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정 폭력에 관한 특례법만 제대로 적용을 한다 하더라도 예. 얼마든지 개입할 근거는 있거든요. 바로 격리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저는 하나 여기서 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네네. 그래도 가정에서 이제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보복이 좀 어떤 폭력이 제어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사건은 이혼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렇게 이혼한 사이에서 찾아가 가지고 폭행을 했다. 이거는 바로 구속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사랑보다는 보복이라든지 원한의 감정이 많이 쌓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나쁜 범죄로 진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혼한 사이에서의 찾아가 가지고 폭행을 한다든지 보복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바로 이제 그 접근 금지 같은 거, 그런 것도 발령을 해야 되고, 그걸 어겼을 때는 예를 들어서 그 벌금도 몇십만 원 정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벌금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1,000만 원 이렇게. 그러면 그것도 상당히 제어 효력이 있을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그 심한 폭행이 이루어졌다면 바로 구속을 시키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는 지켜보겠습니다.